네, 6.3 조기 대선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공식적으로 열린 첫 TV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경제, 민생 정책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죠. 표심을 파고든 사람은 누구일지 대선 전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집중 토론 배정호 세한대 교수를 대신해서 박창환 장안대 특임 교수가 자리해 주셨고요.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요일을 바꿔서 오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개헌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사실 일찌감치 개헌 논의가 이제 불붙었었는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제 지금은 이제 내란 정책이 먼저다 해서 이제 사실 그동안 속도를 좀 내지 못했었는데 어제 이재명 후보가 드디어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내용도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4년 연임제, 그리고, 결선 투표제. 그러니까 대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안 나올 때 한 번 더 투표를 하는 그런 형식이죠. 그리고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한 그런 핵심적인 내용까지 같이 제시를 했는데 시기라든지 배경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글쎄, 장고 끝에 악수가 아닌가. 지금 국민의힘이라든가 모든 대선 주자들이 국민의힘 주자들이 특히 3년 단축 개헌을 지금 다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개헌을 하자 그렇게 네. 제의를 했었고, 그리고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하겠다. 지난 대선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하지 않다가 어제 비로소 개헌에 대해서 4년 연임 대통령제 개헌을 하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어제 나온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보면은 총리 국회 추천제라든가, 그리고 감사원 소속을 국회로 다시 이관한다든가, 물론 순수 대통령제 측면에서는 그런 것도 일리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국회가 민주당이 상당히 180석 이상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국회의 권한을 오히려 더 강화시키는 그런 개헌안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물론 당선인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통령 결선 투표제 이런 것도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과연 우리 처지에 맞을까? 왜냐하면 선거 비용이 증가되고 정치적 피로감이 있고, 그리고 네거티브, 소위 말해서 상호 네거티브가 상당히 증가하고, 군소정당이 필요한데 군소정당이 여기에 올라올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론 이것이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서 될 건지 아니면 민주당 단독으로 해서 국민투표 그리고 200석을 넘겨서 할지 그건 아직 모르겠지만, 이렇게 제안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의힘과 합의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게 결국은 이제 국회에서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고, 또 국민 투표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제 넘어야 될 과제가 많을 것 같고, 그러니까 두 가지 같아요. 개헌을 할지 말지, 어떻게 할지. 그런데 개헌 이제 이슈가 이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좀 대선에서 큰 주제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이재명 후보가 이제까지 개헌에 반대해 준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소위 말해서 대통령과 국회의 임기를 맞춰서 다수당 대통령이 나오도록 하는 구조에 대해서 찬성했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헌 논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내란 행위로 인해서 지금 시급한 거는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잠시 미뤄두자. 그리고 시기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번 대선에서 국민투표와 개헌에 관련된 국민투표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해가지고 안을 내놓겠다 그런 것이고요. 지금 현재 이제 그래서 고민해서 나온 내용들은 이제까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나왔던 여러 가지 안들에서 크게 벗어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정치 관련 대선 후보 토론회가 열리면 개헌 문제는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왜 이번에 개헌을 막지 못했는지, 그리고 우리 정치에서 이 악순환이 되고 있는 소위 말해서 대통령과 다수 여당이 같이 가야 되는 그런 필요성, 이런 공감대들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TV 토론을 앞두고 민주당이 그동안 고민해왔던 점들을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발표한 거다 그렇게 보고요. 6공화국을
닿는 마지막 대통령, 7공화국을 여는 첫 번째 대통령, 누가 되든지 이건 할 수밖에 없었다. 그건 네. 시대의 흐름이라고 봅니다. 그런 예. 점에서 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내용을 가지고 내보낸 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예, 김문수 후보도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자신의 개헌안을 또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4년 중임제, 네. 4년 연임제, 이재명 후보는 4년 연임제, 김문수 후보는 4년 중임제, 그리고 대통령 불소추 특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이런 부분을 이제 포함을 시켰고, 이재명 후보 연임제에 대해서는 장기 집권 여지가 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고, 민주당은 차기 대통령은 아니다라면서 선을 그었는데 김문수 후보의 개헌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요? 뭐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뭐 제가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거기에다가 임기를 3년만 하겠다. 임기 단축을 3년을 해서 다음 총선과 대선을 맞춰서 하겠다. 그래서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것이 이제 이재명 후보와는 이제 다른 측면이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87년 직선제 개헌을 쟁취할 때 이때 쟁취 개헌 투쟁을 하다가 투옥된 사실도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현행 대통령제에 대해서 상당히 직선제 대통령제에 대해서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런 후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라든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예. 이런 것들이 어떤 특권을 폐지함으로써 우리 일반 국민과 똑같은 그런 어떤 헌법에 형평성 있는 그런 구조적인 것까지 다 뜯어 고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다만 여기에서 중임제를 선호를 했는데, 연임제라는 것은 연달아 8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만약에 4년 일하면 연이어 8년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푸틴처럼 네. 아니면 뭐 중국처럼 4년 8년 연임하고 또 한 텀 쉬었다가 다시 들어와서 8년 하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연임제는 반대한다. 다만 중임제 뭐 한 번 하고 끝나고 또 다음에 또 한 번 할 수 있지만 두 번 이상은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연임제보다는 중임제는 딱 두 번밖에 못 하기 때문에 장기 집권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중임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중임제를 선택을 했고,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은 차기 대통령은 대상이 아니다. 개헌을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것은 현행 헌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력구조라든가 헌법을 개정했을 때 만약에 대통령의 어떤 임기 단축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현직 대통령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했지만 만약에 개헌을 통해서 이 조항이 삭제된다면 이것도 또 그냥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모든 것을 다 제거를 하려면 네. 저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연임제, 중임제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은 이제 고민할 게 없는 게요. 예. 그러니까 연임제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 체제 하에서 연달아서 하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 중임제는 그런 거잖아요. 한 번 4년 했다가 예. 떨어지면 나중에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를 우리가 봤잖아요. 예. 그렇게 됐을 때 대한민국의 이 갈등이 넘치는 정치 속에서 떨어진 대통령이 4년 동안 야당하다가 또 대통령 된다고 그랬을 때 그 정치적 갈등을 어떻게 수습할 거냐. 그런 점에서 중임제가 갖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임제는 그럼 또 뭐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연임은 딱 연달아서 할 경우에만 된다는 겁니다. 한 번 하고 떨어지면 다시 못 나온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이재명 후보가 장기 집권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쓰고 있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런 문수점 놀이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다가 헌법 개헌안을 내놨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연임에 한하여 중임을 허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간단한 거예요. 연임이 아닌 경우에는 중임을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한들 헌법 개헌 이후에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 다시는 대통령이 못 되는 겁니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민은 안 하셔도 된다. 소설을 너무 많이 보셨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미 개헌안에 연임에 한해서만 중임을 하도록 이미 그 안을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논의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뭐 개헌 논의 과연 이제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이 부분부터 해서 어떻게 또 내용이 전개될지 이거는 뭐 좀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뭐 같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경제 분야, 민생 분야 1차 TV 토론이 있었죠. 8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이 됐고 4명의 후보가 나섰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후보.
국민들께서는 뭐 후보들의 민생이라든지 경제와 관련해서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눈여겨 보셨을 텐데 두 분께서 주목하셨던 장면은 어떤 내용이시고 전반적인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SBS, CNBC 그 사옥에 저도 직접 들어가서 봤는데 상당히 긴장감이 팽팽했고 어제 다녀오셨군요. 네, 예. 관심이 상당히 네. 많았습니다. 물론 뭐 4층에서 대기실이 있다가 3층으로 내려가서 스튜디오에서 2시간 동안 뭐 했는데 전 국민적 관심이 상당히 지대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대선군이 이제 15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관심과 달리 2시간이 좀 짧지 않았나. 그러나 이 금방 가더라고요. 토론 방식을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답변 시간도 총괄 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실효적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토론도 할 수 있고 다만 어제 경제와 민생 분야인데 네. 권영국 후보가 김문수 후보한테 질의를 할 때 사퇴하시오. 내란 동조 세력 사퇴하시오. 과거에 정의당 이정희 후보인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 후보한테 똑같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뜬금없는 것을 했다는 것은 시청자들한테 이것에 대해서는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은 정치 분야가 아닌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항의도 하는 모습도 있었고 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너무 그 이준석 후보의 질문에 대해서 너무 극단적이다. 그리고 부자 몸조심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안정감보다도 불안정한 확신에 차지 않은 그런 모습을 2시간 동안 보여줬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애초에 그 상대 지금 3명 후보보다도 말이 조금 느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캠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 자체로 보면은 여러 가지 안정감도 좋고, 그리고 어떤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하거나 비판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물론 손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예. 안정감 있는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안정감이 있었다. 네. 그렇게 봅니다. TV 토론이 지지율에도 좀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상당히 영향을 미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TV 토론이 1차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네. 두 번째는 민주당은 이미 이제 이재명 후보의 원사이드로 가기 때문에 특별한 변수는 없는 것 같고요. 예. 국민의 입장에서는 과연 빅텐트, 네. 새로 세밀의 민주당과 그리고 또 이준석 신당, 개혁신당과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네, 네. 여쭤보겠습니다. 박 교수님은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셨고 전반적인 평가는 어떻게 하시는지? 네, 일단 전반적인 평가는 한 방은 없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무난한 방어였다. 효과적으로 굉장히 잘했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가 예. 그런 점에서는 무난한 방어였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예. 김문수 후보는 좀 아쉬운 점이 보수 교과서를 읽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계엄, 내란, 탄핵에 대한으로 열린 대선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딛고 앞으로 왜 보수 정권이 또 필요한지에 대해서 어떠한 변화와 혁신을 갖다가 필요한지를 본인이 주장하는 계기로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그런 입장만 내놓은 거 아니냐. 원고를 좀 준비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됐었나 봐요. 네, 너무 예. 좀 읽는 듯한 느낌이었고 너무 이렇게 쭉 펼쳐서 얘기하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런 예. 부분은 좀 아쉬웠고 이준석 후보나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소수 정당이지만 굉장히 존재감을 잘 보여줬다고 봐요. 다만 두 후보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존재감을 보여줬다는 거는 권영국 후보는 진보 후보, 유일한 진보 후보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냈고 차별화를 했고요. 이준석 후보도 굉장히 똑똑하다, 많이 알고 있다 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여주는 존재감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두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감대 형성이라는 데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 예를 들어 지금 이제 트럼프와 미국의 그런 그 무역 소위 조건 강요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이제 미국과의 투쟁을 선언하는 게 과연 그러면 이제 올바른 거냐 또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도 많이 알는 것 같긴 한데 네.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 예를 들어 주가 5천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파고들었다면 굉장히 국민들도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풍력 발전과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얼마만큼 관심이 있을까? 좀 그런 점에서는 공감대 형성에는 좀 아쉬운 점을 보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TV 토론은
지난 대선처럼 뭐 0.7%의 초박빙 대선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은 이미 계엄, 내란, 탄핵 이것에 대한 평가로 이미 대선이 치러지고 있고 구도가 그렇게 잡혀버렸어요. 근데 아까 제가 한 방은 없었다라고 하는 게 TV 토론을 통해서 후보가 이 어떤 판을 흔들 만한 토론과 내용이 나왔어야 되는데 좀 그런 점에서는 그냥 좀 뭐 무난한 토론에 그치지 않았나 이런 평가를 하고. 예, 지난번 대선 때보다 지상파 TV 시청률은 좀 많이 낮아진 것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원인이 이제 관심도가 좀 떨어진 것이 아니냐 하는 평가와 함께 또 유튜브로도 많이 보시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니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이번 주 금요일하고 다음 주 화요일에 두 차례 사회 정치 분야에 대한 TV 토론이 있습니다. 자, 오늘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난주 첫 주에 영호남 지역을 돌면서 유세를 했고 오늘은 이제 수도권 공략에 나섰습니다. 최근에 이제 김상욱 의원이나 김용남 전 의원이 이제 합류를 해서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빅텐트를 치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인데 최근에 그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그게 빅텐트인지 아니면 배신자들을 끌어모으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저는 뭐 정당에서 탈당을 해가지고 유권자들이 만들어준 의원직을 버리고 의원직 사퇴가 아니고 그대로 다른 정당으로 간다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지난 주말과를 거쳐서 이재명 후보라든가 김문수 후보가 지방 TK나 PK 그리고 호남 지역을 지금 뭐 돌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양쪽 다 서울을 돌고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뭐 집톡의 산토끼 그리고 방송 토론을 통해서 전체적인 구도를 잡으면서 흐름을 이끌어 가는데 결국은 마지막 변수는 저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보수 후보들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단일 대우로 갈 것인가. 단일화. 예. 그래서 지금 자유통일당의 구주화 후보가 1% 정도 지지입니다. 구주화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지지를 하면서 오늘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교안 후보가 남았는데 황교안 후보는 이제 25일 날 투표지 인쇄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결단을 내릴지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고 또 새로운 미래 이낙연 전병헌 대표 이분들도 아마 그 김문수 후보랑 같이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 최근에 이낙연 후보의 여러 가지 뭐 SNS 통해서 발표하는 걸 보면은 상당히 반 이재명을 지향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은 김문수 후보와 마지막에 같이 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어제 토론회에서도 보았지만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 상당히 매섭게 보수의 어떤 전직 대표로서 매섭게 몰아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우리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마지막 토론회가 끝나고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단일화가 완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 일주일 전에 이제 여론조사 발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깜깜이 선거 때 그때 여론적 지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게 박빙의 승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보수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행보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주 이제 영호남 지역에서 이제 수도권 이런 이제 일련의 흐름의 뭐 배경이라 그럴까요? 그 의도는 어디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지방을 돌면서 경청 투어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봐요. 일단 TK 지역, PK 지역에서 여론조사의 흐름을 보면 TK 지역에서조차도 30%를 넘는 여론조사 지지율이 나타나고 또 PK 지역 같은 경우에는 초박빙 이런 경쟁까지 펼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선전을 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호남 지역에 갔을 때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출신, 그다음에 개혁신당 출신 김용남 전 의원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봐요. 물론 뭐 이익을 추구해서 갔다라고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겠지만 이번 대선이 지난 계엄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보수 정당 출신들의 인사들 국민 주권을 통해서 계엄과 내란의 심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지역 유세를 했고 보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오늘 이준석 후보랑 김문수 후보가 서울시청에서 주관하는 서울시에 주관하는 회사에 있었는데 여기 끝나고 나서요 이준석 후보가 이런 단일화는 없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단일화는 물 건너갔다. 단일화는 고사하고 지금 내부 집안 이 통합도 어려운 상황 아니냐. 지금 하와이로 홍준표 전 시장 네. 설득하러 가신 분들 만나지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한덕수, 한동훈 선대위에 참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네. 집안 정리도 못하고 있는데 무슨 빅텐트냐 뭐 그런 점에서 상당히 기대가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단일화 관련해서는 두 분이 아주 뭐 극과 극으로 정반대로 전망이 엇갈리셨는데 그런 모습이 네. 있어야만이 네. 단일화가 극대화되고 지금 어려운 국민의힘이 바텀업해서 이길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에 네. 계엄과 내란과 탄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변수는 저는 무도한 국회에서 그동안 줄타내골 한 민주당에 대한 견제 네. 심리 그것이 발동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은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